똘똘 뭉쳐서 총선용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비대위원 이제 인선을 보니까 민주당을 주로 공격했던 분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정치를 하고 총선에서 이겨보겠다. 그래서 김이 새는 것이 아니라 셀 김조차 없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던데, 김 박사님 먼저 좀 비대위원 인선 면번 어떻는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볼 때는 주로 저는 이제 보수 쪽을 잘 모르니까요.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뉴라이트 중에서도 질적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갔다고 평가를 해요. 그랬더니 뭐 아니나 다르게 노인 폄하 발언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폄하 정도가 아니라 그쵸. 노인 저주 발언. 저주 발언. 예, 죄송합니다. 폄하는 옛날에 정동영 장관이 했던 게 폄하 발언이고. 예, 그럼 죄송합니다. 저주 발언.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셔야. 저자 발언이지 이게.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폄하입니까? 그러니까 현대판 고려장을 이제 몸소 실천하는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전 그래서 야, 왜 이런 사람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올드 보수의 모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만들어진 비대위를 보게 되면 완전 뉴라이트판. 근데 그 뉴라이트도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증오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아놨어요. 근데 이건 예고편이었잖아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일성이 어떤 겁니까? 증오, 날선 증오의 내용만. 개딸 전체주의, 절대 존엄, 별거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볼 때 이게 평론의 대상도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악법이라고 얘기하면 산 얘기가 뭡니까? 이게 총선용이라고 하면서 4월 9일, 10일에도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생방송을 때려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하면 선거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종편방송이 4월 9일하고 10일 날 2시에 생방송으로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까? 자,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하러 온 사람이에요. 정치와 전쟁은 논리와 속성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 언어들은 대부분 전쟁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 비대위라는 건데, 이게 무슨 비대위입니까? 그 국회 비대 설치가 잘 돼 있어. 비대나 하셔. 비대나. 그래야지. 이게 지금 뭐랄까, 너절너절한 어떤 그 장수들 데리고 싸움을 하겠다고 이제 전쟁터에 칼을 빼드시는데, 그렇게 휘둘릴 만만한 국회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참 저 계속 그 벼랑 끝에서 아주 매달려서 발버둥 치는 것 같아. 보기가 안쓰러워요, 내가. 근데 아무리 제가 이제 좀 모르는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집권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 이 구도가 정상적인 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작동하기에는 너무나 낡은 논리나 너무나 낡은 생각인데, 어떻게 저거를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반 이재명 전선, 반민주당, 반 전체주의 세력, 이것이 총선 국면에서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제부턴가, 예를 들면 우리 정치와 관련해서 12월 달에는 제3지대라는 논의가 가장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잘 모르는 거죠.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제3지대가 만들어질 것인가 안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논의만 했었는데, 핵심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신복을 통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릴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로 등장하게 됐던 상황 자체가 한동훈이라는 인물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다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한동훈 체제가 4월 10일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가 등장한 이유는 국민과 싸우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왜? 특검법이 악법이라면 70%의 국민이 이 악법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법을 지지하는 아주 악한 국민들을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 못하니까 그걸 단순화시켜서 이재명이라는 하나의 인물에게 투사시킨 거 아니겠어요? 전 그러면 만났으면 이재명 당대표하고 만났으면 싸웠어야죠. 그 앞에서. 비굴하게 뒤에서는 말이야, 안 보일 때는 그렇게 욕을 하다가 앞에 가서는 되게 친한 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선거를 할 수가 없다. 저는 선거는 일종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총칼을 들지 않은 전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정도의 장수라면 전쟁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한동훈 체제가 총선까지 갈 수 있겠는가. 전 이게 우리 정치의 중대한 화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비대위원은 이제 인선으로 비대위원 면면들이 공개가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참신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 영상 하나는 민경우 지금 수학연구소장이 했던 노인과 관련된 발언 잠깐 듣고요. 그 뒤에 그래픽 하나 또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죄송합니다. 자, 그런 저런 저 말을 얘기를 하죠. 하고 예. 웃네. 웃는데 이제 그래도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뭐 노인분들이 계셨겠죠. 그러고 나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오늘 대한노인회도 직접 나와가지고 당장 저 사퇴시켜라 이렇게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과하라 했는데 어쨌든 저 발언이 문제되는 것은 뭐 개인으로 했던 것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의 색깔 또는 신선도가 확 사가버려서 이 계란인 줄 알고 끼워보니까 이미 계란이 상하고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로 가버려서 국민들 기대가 아예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발언은 치명타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직까지 태도 표명이 없죠. 입장 표명 안 된 걸로 알고 입장 있는데. 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 네.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이게 아니, 수습된다는 문제가 이렇게 된 보도가 거예요. 있습니다. 예. 저 발언이 나간 뒤에 임명장 수여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 발언에 대해서 안 묻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오후에 그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데 저거 이미 아침 오전부터 난리가 난 뉴스예요. 네. 알고서도 임명장 준 겁니다. 네. 그러면 필요하다는 얘기고 계속 써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저 민경우라는 사람의 또 다른 망언이 또 공개됐어요. 네. 아주 내가 저기 뭐냐, 저 노인 그 저주 발언에 이어가지고 국가의 역사의 뿌리와 정체성에 도전하는 발언이었어요. 뭐 완전히 친일적인 발언이 있었고 뭐 그랬더라고요. 아니 뭐 보다 일본의 똑똑한 청년들이 식민지 만든 거라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멍청하고 게을러서 식민지로 전락한 거고 쟤들은 똑똑해서 근대화된 청년들이 만든 거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내가 들어본 친일 발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면서도 가장 극단적인 생각에 미치고 있는, 차라리 그냥 일본에 다시 식민지가 되자는 발언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 임원영 선생이 쓴 이영희 선생과의 대담집 대화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해방될 때 기억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조선의 엘리트들이 식민지 해방이 될 때 일본의 천황으로 받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본화된 지식인들이 저기 일본이 항복 선언하는데 절반이 울었대. 네. 비통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그 뒤에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은 이 억압과 서름에서 압박에서 해방된 민족이 그동안의 서름으로 이제 만세 부르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국가에 대한 꿈을 꿀 때 변절된 지식인들은 일본이 패망했다고 울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가서 다시 그 제국의 질서로 가야 된다고 믿고 살았대. 기다리고. 그 뒤로도 한동안. 근데 나는 저 발언을 딱 보는 순간 어디서 대대손손 수십 년을 절치부심하면서 오래도 기다려 오셨구나. 그날이 올 때까지. 다시 일본의 제국이 부활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오래도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당시에 조선을 식민화한 똑똑한 청년들, 그 일본의 똑똑한 청년들을 많이도 알고 계시겠구만, 이 양반이. 누가 했어? 일본 육군대학 출신들이 쳐들어와서 만든 조선 식민지요. 그 사람들이 제국을 만들었어요. 만주 괴뢰국을 만들었고. 이거 정말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이 비대위가 앞으로 어떻게 국민하고 싸우는지 이제 선전포고 한 거나 다름없고 그래도 임명장을 주겠다는 건데 이거 다 책임 물어야 됩니다. 이거. 그 박은식 비대위원은 이제 또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자는 남성이다, 남자다 이제 이런 말 때문에 상당히 또 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고요. 저런 게 이제 참 우리
요즘의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졌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뭐 국민의힘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주역이다 또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개선해 볼 수 있다 이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그냥 무늬처럼 가져와서 병품 채워놓고 본인 뜻대로 다 하겠구나 이러면서 기대하는 것이 확 사라져 버렸어요. 일베 여의도 사무소입니다. 일베 여의도 사무소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 한동훈의 비대위원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과거 법무부 장관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검증 안 하는 거예요. 검증을 못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미 점지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있더라도 검증을 해서 노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명장 받기 전에 이런 논란이 나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하면 바로 취소해야죠. 상식적이라면. 자, 그럼 그것을 취소하지 다른 못하는 데다 취소했어요. 취소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대법원 그래 원인은 왔어요. 뭘까요? 누가 임명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임명권이 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더가 맞겠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민경우 수학연구소장은 임명 취소를 하고 바로 해임. 그다음에 한동훈이 사과하고 다 순서대로 가야지 그래. 까딱 눈썹도 까딱하네. 그런데 이제 패턴으로 그렇게 되면 본인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게 되고 국민의힘을 통솔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개소리죠. 아니 봐봐요. 오늘 하필이면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 그래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러고 전량 회수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경로도 아니고요. 심하게 질타했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비행기 경로가 아니었군요. 이거. 그래서 실제로는 언론 기사는 대노예요. 뭐 경로와 대노가 뭐가 부른지 난 모르겠는데 그런데 봐보세요. 거기에서 자꾸 언론이 그거를 부각시키는데 나는 진짜 언론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 기술 부분에서 더 심각한 내용은 네. 그 뒷부분이요. 이게 언론에 거의 안 나와. 독도 빼놓은 거 말고요. 독도가 이제 영토 분쟁이 있고 이래서 그렇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예.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아니 영토 분쟁은 원래 외교 역사 분쟁인데 군사적 충돌까지? 그럼 이 얘기는 뭐요? 여기서 전쟁 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망상의 수준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독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써놓고 이 정부 들어와서 독도 방어 훈련은 왜 없앤 거예요? 거기서 전쟁 난다 그러는데 더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은 독도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눈치 보느라고 규모를 확 줄여가지고 비공개로 하나마나한 훈련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해병대가 안 가요 독도를. 그 상륙 장비가 원래 가고 이랬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번에는 또 영토 분쟁이다 이러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스텝이 꼬여가지고 이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오늘 그날 이 친일 발언이 또 공개된 거예요. 네. 민경호의 친일 발언이 또 공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더 화나는 게 제가 독도 경비대 출신이에요. 네. 1996년도에 엄청나게 분쟁이 심했습니다. 한일 간에. 제가 레이더병이었는데요. 레이더병이니까 이제 비행기 날아다니고 배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는데 일본 배랑 우리 배랑 서로 밀치기를 해요. 독도 전 눈으로 보여요 그게. 네. 만원경을 보면 계속 빙빙 돕니다. 돌면서 여기는 여기를 누르려고 여기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저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본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쟁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국방부가 스스로 분쟁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외교부 아시잖아요. 우리 분쟁지대 아닙니다. 아니지. 우리가 그냥 잘 영유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분쟁지대를 만든다는 건 영토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니 똑같은 일본 방위백서에 똑같이 써 있어. 여기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똑같이 써 있어. 그거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머리에 이걸 또 실수라 그러는데 실수 아닙니다. 이거 다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회의하고 나온 거예요. 지침 받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저기 비대위원 민경호 비대위원 하는 얘기까지 보면은 이건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래. 아니 이게 지금까지 그 압박과 서름에서 그 해방되고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이 나라가 겨우 이따위 말이나 들으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만들고 이만큼 그래도 중견국가로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 주대 있는 국가, 설득하는 국가
존중받는 국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왔는데 이런 어떤 그 입에서 핵 오염수 같은 말을 콸콸 쏟아내는 게 저 비대위라 그러면은 이건 정치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국가를 구상한 게 김태효 아닙니까? 김태효죠. 김태효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적으로. 김태효가 그 정신교육 교재 그거 대통령실 회의 때 들어온 인물이요. 네. 실제로 그 양반이 이번 회의에 지침을 만든 사람이란 말이요. 국방부에. 그리고 보세요. 모든 안보 관료들 다 바뀔 때 김태효만 안 바뀝니다.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다 바뀌어도 김태효 하나만 안 바뀝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누가 이번에 바뀌느냐가 관심사가 아니라 누가 안 바뀌느냐가 관심사예요. 그 양반이 진짜야. 여기서 이 문제의 책임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자, 매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건 같은 게 터지니까 이게 저희들이 주제 토론을 하다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 오래 가지도 못하고 너무나 비정상적인 행동이 많다 이렇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도 이슈로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인식이나 지금 장관의 사과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의 본심을 오히려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비대위원을 임명했는데 신선도는 아예 없었다. 그리고 본인은 여전히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비대위를 잘하는 것처럼 가는데 자 그러면은 재의결 국면 또는 지금 현재 민심의 도도한 흐름으로 봤을 때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문제 있다라고 혹시라도 바른 소리를 할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 이제 출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책임을 당내에서 묻기에는 아직 빨라요. 예. 그런데 이제 일부 비대위원 문제가 있고 이게 여론조사 지표로 반영되는 순간에는 서서히 말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자기들 목숨이 걸린 건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국민의힘도 당이에요. 적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무슨 뭐 조폭 똘마니들 같이 그냥 죽으라면 죽고 기라면 기는 집단 아닙니다. 그건 정치의 생리가 아니에요. 이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수습하는가 한번 보시죠. 그날이 제삿날 될지도 몰라요. 이 비대위에. 자 어떻게 수습하는가를 한번 보자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김 박사도 좀 덧붙여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회의원 해봤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공천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용산에서 100여 명 정도가 투하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각 그 PK나 TK 지역은 이미 와서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등장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어떤 형태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소위 한동훈 사단을 집어넣으려면 밀어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TK야 PK 지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날아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예외일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외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 닭기름이 막 튀기고 있는데 내가 닭인데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피하려고 하겠죠. 날개짓이라도 뭘 하든 생각해볼 때. 근데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규회장이 열리겠죠. 뭐 예를 들면 공관위원장이 임명이 된다거나 공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저도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방향이요. 이제 그 다음에 국민 여론, 특검과 관련된 국민 여론이 매우 높거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준비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결행을 하죠. 맨 처음에 서로 몰래 밤에 모여서 서로 의견만 공유하고 너 진짜 나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가를 계속 탐지하겠죠.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상황과 조건이 되면 저는 하나둘씩 결행의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전 그래서 나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거를 그 양반은 못 참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일단 먼저 터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조하는 걸로 소극적 의사표시를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활화산같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순서로 갈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도 말 많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는 홍 시장이 뭐라고 할지 되게 궁금해. 네, 뭐.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잠잠해 보이지만 다만 그 내홍이 폭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동력 상실해버렸다.
그리고 신당 해봐야 몇 석 못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또는 다수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예. 최근에 신당의 동력이 사라지고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에 대해서 최근에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달하고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떤 그 국민의힘의 어떤 그 폐륜적인 아주 그 반역사적인 어떤 행태가 나올 때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보다 강력하게 그 규탄을 하고 예. 거기서 이제 자기 몸을 던지는 듯한 모습이 되면은 그때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갔던 표 일부가 회수가 될 거예요. 예. 예, 이러면서 저기 오히려 민주당하고 선명성 경쟁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회색지대 영역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지. 지금 이준석 그 지금 뭐 탈당을 했지만은 최근에 올수록 무언가 좀 뭔가 블러핑을 한다. 약간의 좀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모습하고 지지율 하락은 같이 이어진 거거든요. 결국 이걸 바꾸면은 그때 문제가 달라지죠. 결국 이제 어중간하게 한동훈 지금 비대위 체제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은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이제 행동이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거죠. 그 의심을 받으니까 지지율이 하락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의심을 걷어내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탈당을 했으면 그에 맞는 이제 정치적 행보가 나와서 한동훈의 당당히 맞서는 검객 대 검객으로서의 어떤 그 면모를 보여준다? 그럼 지지율 올라갑니다. 네. 오히려 여기 그 이준석이 그렇게 선명해진 이준석이 다수파 연합, 범야권의 다수파 연합의 일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입니까? 오늘 천하람 이제 순천 지역위원장이 탈당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허은하 의원도 곧이어서 탈당을 한다고 했으니까 천하용인 중에서 천하인 세 사람은 일단 이제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것으로 지금 공식화됐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급변하게 흐르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보수 신당이 만들어지고 국민들 지지를 확보할 것인지, 특히나 오늘 점심때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긴급 회동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로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대 의원 말씀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비판하면 아직도 끌어낼 힘이 있고 그것이 본인의 명칭대로 개혁신당으로 보수개혁신당으로 표가 쏠리거나 지지율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늦지는 않았다. 늦지는 않았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대통령이 이걸 들어주면 자기는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은 반윤 심판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나라 꼴이 제대로 안 되겠다. 따끔하게 또 거기에 플러스 된다면 심판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꽤 있는 거죠. 저 가장 놀라운 건요. 보수적인 분들도 아이 창피해 죽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뭔 놈의 정부가 이따위야. 전 이게 정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따위 정부에 맞서서 잘 싸우는 게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이든 이준석 전 당대표든 제대로 싸우지 않고 뭔가 전제 조건을 걸면서 미적거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니까 분노를 담아낼 수 있는 바구니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전 이제부터라도 분노를 담아낼 수 있는 바구니라고 하는 것들을 명료하게 보여주면 아니 지역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다 들을 거 아닙니까? PK라고 예를 들면 다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겠습니까? 아까 말씀 여론조사 41% 정도가 부정적이라면 아 창피해 죽겠다. 보수지만 뭐 이런 정보가 다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때 그 여론들이 비등해졌을 때 저는 그 비등해지는 거라고 하는 측면들이 과거 바른정당이 나왔던 하나의 큰 모티브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렇다면 그런 역할들을 이준석 전 당대표가 잘 한다면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검연대 세력의 이준석 그 지금 이번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대표가 그 특검연대 범야권연대에 확실한 자기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이런 믿음을 주느냐 여부가 이 어떤 그 성공 여부의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완벽한 야권 공조가 이루어져서 특검이 통과된 거거든요. 네. 그런 시대 상황,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일단은 여기서 거리두기를 하지 마라. 그리고 허은하 의원이 나오면 의석 한 석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한 명만 있어도 정몽관 사용할 수 있고 근데 너무 많은 게 달라지고 나오면 끝입니다. 어. 비례니까. 아 비례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호정 같이 하나? 아직 뭐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찌됐든 나올지. 이제 지금 탈당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뭐 신당 세력이 의석을 하나 지키고 못 지키고는 세부적으로 재의결 전국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종합해 봤을 때 꿋꿋하게 한 길로 가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했는데 민심의 흐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악수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대위원 인선 문제까지 터져 나오면서 오히려 이것이 다시 보수정당 쪽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 쪽으로 힘이 쏠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중에도 3,600명이 들어와서 열렬하게 응원해 주시고 의견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제 화면 옆으로 나가는 스픽스몰의 상품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하지만 오늘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자 이대로 순항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정리의 말씀은 김종대 의원부터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는 진료실의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교사는 교실의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검사는 조사실의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직업의식이자 통제받아야 되는 어떤 그 전문가 집단인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장관은 아니지만 어떤 그 법무부에서 검사의 어떤 그 창문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질이 취임사에서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한동훈 검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거긴 네 자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돌격대 정치를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나치 돌격대 같은 정치는 그거는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의 대응이나 반응은 이제는 특검연대 정국이다. 특검연대가 한국 정치를 결정한다. 이 부분 특검연대 어떤 그 대오가 이 정치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을 깨끗이 정리해 버릴 수 있는 특검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게 정답이라고. 특검연대 힘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정 박사. 예, 뭐 저는 가장 그 동학농민전쟁 과정 옛날에 그러니까 폭정에 맞서는 백성은 인내하며 반란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쉽게 싸우지 않습니다. 견딥니다. 견뎌내지만 그 인내하면서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국민들은 충분히 반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70%가 넘는 여론이 거의 제가 볼 때 존재하지 않는 여론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그래서 설 민심이 매우 중대한 민심이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2월 첫째 주, 둘째 주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어떤 전체적인 여론의 지형 자체에 대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여론에 대해서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 그 이후로 끌고 가기 어렵다. 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부탁인데 반란을 두려워한다면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다면 난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